오히려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임시적으로 좀 돼야 되고, 그 부모님, 특히 학대 행위자가 부모님이라면 그들이 정말 양육 방식이 변화되어서 아이들이 함께 다시 원가정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데요. 밖에선 한없이 사람 좋아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짜증을 내고 불쑥불쑥 화를 냈습니다. 남편의 화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제게 손찌검을 하는 일들도 늘어갔죠. 특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폭력성이 더욱 심하게 드러났는데요. 한 번은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더니 저를 심하게 때려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아이들이 보는 끔찍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이들을 혼내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싶지만 가진 것도 없고 아이들을 키울 능력도 안 됩니다.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읽다 보니까 제가 가슴이 좀 답답해졌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내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장면까지 보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방금 사연은 신체적 학대일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이기도 합니다. 판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네. 판례에 의하면 사연에서 자녀가 보게 된 강압적인 부모의 성관계는 특히 건전한 성의식 발달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 충분히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동안은 생각지 않았는데 사실 판례가 이런 부분도 정서적 학대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연 속에서 지금 아내가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네, 먼저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연결해 주어서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네. 그 외 피해 아동들의 복리를 위하여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 아이 아빠의 접근 금지, 퇴거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원 결정에 근거해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새는 이렇게 신고하면 실제로 출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안내를 하면 이렇게 신고하면은 뭐 5분, 10분 내에 출동하기도 하고 네네. 또 한 번 신고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관찰해 주기도 하고 하신다고 네. 해서 한 번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안심을 많이 시켜드리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폭력적인 아빠에서 이제 법적으로 벗어나는 방법들이 좀 확실히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피해 아동을 격리시키고 계속해서 네. 부모와 분리시키는 등의 처벌만 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처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원가정 회복과 분리가 어떤 것이 이제 적절하냐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네. 폭력을 행사한 아빠의 처벌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폭력을 행사한 아빠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행위가 중하면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제36조의 접근 금지나 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사후적 구제 외에도 사실상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한 재학대 예방의 목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한 양육 방식, 성행 교정의 병행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죠? 네. 재학대를 예방하고 이 상담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말 바뀌어져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피해 아동의 보호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폭력에 이렇게 노출됐던 아이들은 어떻게 좀 구제가 되나요?
그 원가정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가정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아동의 상담 그리고 치료 위탁이 가능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위탁되는 경우에 대부분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를 근거로 위탁되는데요. 이는 기간의 제한도 없고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방치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간을 정해서 보호시설에 위탁하고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 감독 사건을 개시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적절한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처분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 아동의 복리를 꾀할 수 있어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야말로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떤가요?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보호시설로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은 비록 학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낯선 아이들과 함께 있는 보호시설보다는 음. 그래도 부모가 바뀌었다는 모습이 보인다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 가정으로 돌아가도 이렇게 이제 아동 보호에 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법원이 감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예. 이 사연으로 좀 돌아가 보면 네.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사연에서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요, 학대받은 아이들은 사실상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집행 감독도 할 수 있고 후견적 역할도 할 수 있는 법원을 통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